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근대 유럽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나폴레옹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 제가 지난 3월 달에 출간한 책입니다. 제목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그 다음에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인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 보셨을까요? 학창 시절에 참고서 중에 무슨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완전정복, 거기에 표지 사진에도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모습이냐면 180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20년 전인 1800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을 이끌고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나설 때 알프스 산맥의 베르나르 고개를 넘어가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궁정화가한테 그림을 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그렸는데요. 실제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잘 타거나 말 타는 걸 좋아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답니다. 말 타는 것 자체를 좀 무서워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탔다라고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1800년 5월 20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군을 집결시킨 상태에서 목표를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를 점령하는 걸 목표로 알프스 산맥의 베르나르 고개를 넘어갈 때 실제 모습은 굉장히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에 지친 그런 모습으로 말을 타는 그런 그림이 별도로 있고요. 그거와 별도로 좀 위풍당당하고 좀 패기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그려달라라고 해서 또 다른 그림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공정화가가. 그래서 이건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연출된 상상력을 발휘한 화가의 상상력이 발휘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알프스 산맥을 이제 넘었던 역대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나폴레옹이 이때 처음으로 알프스 산맥을 군사를 이끌고 넘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을까요? 최초로 그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군대를 이끌고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사람은 기원전 218년, 기원전 218년에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입니다. 튀니지 그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그 패권을 놓고 서지중해는 카르타고가 지배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중해 전역은 고대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카르타고가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허를 찌르기 위해서 해상으로 진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스페인의 남부 쪽으로 들어가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 근처까지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2차 포에니 전쟁인데요. 그게 기원전 218년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이 9만 명의 보병과 그 다음에 12,000명의 그 기병 그리고 37마리의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그 알프스의 험준한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그 만년설로 뒤덮인 산을 넘다 보니까 한 2, 3주에 걸쳐서 넘었는데 그 다 넘은 다음에 잔존 병력을 보니까 보병은
9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병, 말 타는 병사들을 기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병은 1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어들어 버린, 그렇게 한 3분의 한 병력의 4분의 3 정도를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그 피해를 감수하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본토에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주변에서 뭐 굉장히 전과를 올리고 그러는데, 로마 진격을, 저 이탈리아 고대 로마의 수도인 로마 진격을 눈앞에 두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군의 장군인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 본토를 침공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니발 장군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국이 로마 장군 스키피오에 의해서 그 멸망당할 게 우려돼서 로마 진군을 코앞에 두고, 로마 입성을 코앞에 두고 급히 카르타고로 철수를 하는 그 뼈아픈 아픔이 있었고, 그 카르타고에 가서 로마군 장군인 그 스키피오와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격돌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기원전 218년에 발발이 됐었는데요. 그때 그 한니발 장군,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할 때 이 알프스를 넘었던 게 최초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던 최초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나폴레옹 이때 넘었을 때가 1800년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22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딱 1년 앞서서 1799년 10월 5일에 그 러시아의 수보로프 장군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보로프 장군, 그 당시에는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한 상태고, 그거에 반발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상대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섬나라인 영국이 대프랑스 동맹의 이제 맹주 국가이긴 했었지만은, 유럽 대륙 본토에서 실질적 맹주 역할을 했던 나라는 오스트리아, 즉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오스트리아 왕인 프란츠 2세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이제 러시아의 그 알렉산드로 1세, 이런 황제들이 이제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를 하고 하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상대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연합군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의 연합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칭해지는 전쟁의 신, 66번 싸워가지고 66번 전승을 했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의 신화를 전폐의, 그러니까 23전 23승 무패의 신화를 가지고 계셨듯이, 그 러시아의 수보로프 장군은 66전 66승 무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전쟁의 신이라고 칭해지는 러시아의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 장군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이끌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상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알프스 계곡에서 굉장히 코너에 그 협곡에 갇혀버리는, 포위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군이 8만 명인데 그 스포로프 장군의 병력은 정규군 18,000명, 그리고 이제 비정규군 5,000명 합해가지고 23,000명 정도다 보니까 프랑스군 8만 명에 비하면 병력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게 된 겁니다. 뭐 패배했다기보다는 전략적 후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위망에 이제 알프스 산맥의 협곡에 포위망에 갇히다 보니까, 결국은 포위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넘었던 산맥의 고개가 있는데요. 알프스 산맥에는 3개의 고개가 있답니다. 산맥을 넘어갈 수 있는 3개의 고개가 있는데 그 수보로프 장군이 넘어갔던 데는 파르세르 고개라고 합니다. 거기가 한 9,000피트, 9,000피트니까 1피트에 한 30cm 되지 않습니까? 그럼 9,000피트면 한 해발 2,700고지, 해발 2,700고지면 우리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 천지 높이의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수보로프 장군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력 23,000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의 병력 손실을 이제 초래하면서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두 번째 케이스가 그 수보로프. 첫 번째가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케이스는 그 1799년 10월 5일 날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칭해지는 수보로프 장군이 전략적 퇴각을 할 때 거기를 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1800년, 지금부터 220년 전 5월 20일 날 프랑스 군들을 스위스 제네바에 집결을 시킨 상태에서 수보로프 장군이 넘었던 파르세르 고개가 아니라 한니발 장군이 넘었었던 고개입니다. 생베르나르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높이는 해발 2,469m였답니다. 해발 2,469m. 그 고개를 이제 넘어가지고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북쪽에 이제 밀라노에 이제 입성을 해서 밀라노를 점령합니다. 그 당시 그 북부 이탈리아, 즉 밀라노 뭐 이쪽 지역은 원래는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요. 즉 신성 로마 제국인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1798년에 이집트 원정을 가 있는 사이에 그 틈을 타 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자기들이 원래 차지하고 있었다가 나폴레옹한테 빼앗겼던 북부 이탈리아를 그 틈에 다시 회복하자, 즉 수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스트리아군하고 러시아군의 연합군이 북부 이탈리아 쪽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을 공격을 해서 프랑스군은 그 이탈리아의 북서 지역인 제노바, 그 스위스에는 제네바가 있고 이탈리아의 북서 쪽에는 제노바가 있습니다. 제노바. 그래서 그 프랑스군이 그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제노바까지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그 제노바까지 퇴각하고 있던 자국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 이제 간기보다는 아예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즉 뒤로 가가지고 포위해버리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밀라노로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과 나폴레옹 간에 이제 큰 전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마렌고 전투입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던 마렌고 전투에서 서로 간에 일진일퇴의 이제 전진과 후퇴 이런 게 반복되는 그러한 백중지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이제 1800년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1804년 12월 2일 날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 제1제국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799년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이듬해인 1800년에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하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이제 밀라노를 점령했고 거기에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마렌고 전투를 치러가지고 승리를 했고 그 승리를 기반으로 1804년 12월 2일 날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의 기존의 왕이 통치했던 왕정이 이제 없어지고 그 공화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그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 게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왕정은 이제 지도자가 세습되는 게 왕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면서는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섰는데 그로부터 딱 15년이 지난 1804년에는 이제 나폴레옹 스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할 때 제해가지고 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4년 12월 2일 날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공화정이 이제 없어지고 제정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제1제국의 나폴레옹 1세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805년에는 1805년 10월 달에 그 유명한 트라팔카르 해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트라팔카르 해전.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 쪽만 점령을 못하고 유럽 대륙 거의 대부분을 석권을 한 상태였고 반면 섬나라인 영국을 점령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는 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해 가지고 좀 일단은 제껴두고 먼저 그 대프랑스 동맹의 맹주 국가였던 섬나라 영국을 점령해야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영국 점령 계획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그 해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연합군이 영국의 넬슨 제독을 상대로 싸웠는데 그 영국의 넬슨 제독이 승리해가지고 결국은 영국 그 침략 계획은 좌절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신속하게 이제 전략적 판단을 내립니다. 영국이 아니면 영국을 점령 못하긴 했지만은 유럽 대륙에서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무찌르면 영국은 해군력은 강하지만 육군력은 약하니까 유럽 대륙 본토까지 그 오스트리아나 대프랑스 동맹을 도와주러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자라고 해서 이루어진 전투가 트라팔카르 해전인 1805년 10월에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2개월 후인 1805년 12월 2일 날 그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오스트리아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 그게 1805년 12월 2일인데요. 그건 프랑스의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때, 즉 황제로 즉위한 때로부터 정확하게 1주년이 된 시점입니다. 나폴레옹 1세 황제가 된 게 1804년 12월 2일인데요. 그로부터 딱 1년이 된 1805년 12월 2일 날 오스트리아 영토 안에 있는 아우스터리츠라는 지역에서 그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다른 말로 삼제회전이라는 말로도 이제 불립니다. 왜 삼제회전이냐? 그 제자가 황제할 때 제자에다 회는 모일 회자에다가 싸울 전자 삼제회전 세 명의 황제가 서로 모여가지고 싸운다 해서 삼제회전인데요. 왜 세 명의 황제냐? 프랑스 제1제국의 나폴레옹 1세와 상대편은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프란츠 2세 황제,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1세 황제
이 세 명의 황제가 모여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쪽 프랑스 자국이고 상대편은 바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됩니다. 가장 전략적, 전술적, 작전 능력에 있어서 최상의 그 실력을 발휘한 나폴레옹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정말 뜻깊은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던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비롯해서 모든 승리, 나폴레옹의 모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듬해인 1806년에 프랑스 개선문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개선문. 그러니까 1805년에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승리를 했었고 그 전투를 비롯해서 모든 나폴레옹의 나폴레옹이 승리를 거둔 그런 전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개선문을 이제 파리에다 개선문을 이렇게 건축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개선문의 높이가 한 50m,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문은 이제 1806년에 첫 삽을 떠가지고 완공된 건 1836년인데요. 30년이나 걸린 이유가 1814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실각을 하면서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되면서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1830년에 7월 혁명에 의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그로부터 6년 후인 1836년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공 연도는 1806년, 완공 연도는 1836년. 그런데 중간에 공백이 한 16년 정도인가 그 정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실제 공사 기간은 한 15년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그런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전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폴레옹은 그 뒤로는 이제 좀씩 그 쇠퇴하는 쇠퇴기가 오게 됩니다. 승리도 많이 했었지만은 그 뒤로 이제 패배한 전투가 하나 둘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패배 전투는 1812년에 러시아 원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대륙에서 그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했던 나라는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상에서는 영국이었고,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무찔렀던 아우스트리츠 전투 승리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굉장히 그 위상이 올라갔고 프랑스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유럽의 그 최강국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도 뭐 폴란드 전쟁이니 다른 지역에서 전투를 계속 이기면서 승승장구를 해 가다가 이제 동방 지역에 있는 러시아를 무찌르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1812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폴레옹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청야 전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대는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량 이런 걸 다 준비해 가지고 가긴 했지만은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점령을 하긴 했는데 러시아 군들이 저 멀리 이제 퇴각을 해버려 가지고 지금의 이제 샹트 페테르부르크, 과거에는 레닌그라드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퇴각을 해버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긴 했지만은 그 계속 식량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점령하고도 다시 철수하는 그런 쓰라린 아픔을 안게 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들이 계속 추격을 해 와가지고 그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게 러시아 원정 실패지 않습니까? 그게 1812년에 이제 나폴레옹의 그 좀 쇠퇴기에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됐었던 거고요. 그 이듬해인 1813년에는 독일의 작센주의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또 프랑스가 이제 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쇠퇴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다가 1815년 5월 달에 이제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면서 지중해의 그 엘바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9개월 반 정도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 엘바섬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9개월 반 만에 탈출을 해가지고 1815년 2월 26일 날 거기 엘바섬을 출발을 해서 탈출을 해서 이제 계속 프랑스 마르세유 이쪽, 즉 남부 지역 마르세유 이쪽을 거쳐가지고 프랑스 파리까지 입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1815년 3월 중순, 3월 20일경일 겁니다. 그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루이 18세가 이제 왕 자리에 있었었는데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은 루이 16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루이 18세가 이제 집권을 나폴레옹이 실각된 상황에서 루이 18세가 일시적으로 왕을 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20일 날 프랑스 입성하니까 루이 18세는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폴레옹이 다시 집권했는데 그게 바로 안타깝게도 백일천하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백일천하. 그래서 왜 백일천하냐? 1815년 6월 18일 날 그 유명한 전투 워털루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워털루 전투. 워털루는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의 워털루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은 거기 지역이 벨기에로 이제 독립이 된 상황이라서 현재 지명으로는 벨기에 안에 있는 그 워털루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군과 상대방은 이제 영국하고 프로이센 연합군이었지 않습니까?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가 영국, 독일 연합군을 상대로 3박 4일 동안 전투를 하는데 결국은 져버리게 되죠. 그게 워털루 전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패배해가지고 나폴레옹은 남대서양 하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서해안이자 아메리카의 동해안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서해안이자 아메리카의 동해안. 거기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돼가지고 그 유배된 게 이제 1815년입니다. 1815년에 유배돼서 거기서 6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21년에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즉 2021년이면 나폴레옹 사망 200주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나폴레옹 사망 200주년. 왜냐? 그 나폴레옹이 1769년에 그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망한 데는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1821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폴레옹의 그 일대기를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나폴레옹이 1815년 6월 18일 날 워털루 전투에서 이제 패배해가지고 이제 세인트 헬레나로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워털루 전투에서 상대방의 그 승리한 장군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나폴레옹은 나이가 같습니다. 나폴레옹도 1769년생이고 웰링턴 장군도 1769년 나이가 동갑입니다.
근데 생일은 웰링턴이 더 빠르죠. 1769년 5월 1일, 나폴레옹은 1769년 8월 15일생. 그러니까 웰링턴이 나폴레옹보다 한 석 달 반 정도 생일이 이제 빠른데요. 웰링턴 장군이 이제 나폴레옹한테 이제 이기긴 했는데, 그 승리했던 장군인 웰링턴 장군마저도, 그 웰링턴 장군은 그 유럽 대륙을 쥐락펴락했던 그 나폴레옹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영국의 스타이자 유럽의 스타가 슈퍼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링턴은 영국 왕으로부터 이제 공작 자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은 아서 웰즐리입니다. 아서 웰즐리. 그런데 공작 자귀 칭호가 그 웰링턴 공작입니다. 웰링턴 공작. 원래 본명은 아서 웰즐리고 공작 자귀 명칭이 웰링턴 공작입니다. 그래서 그 워털루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아서 웰즐리는 웰링턴 공작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르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이 거기서 패배하긴 했지만은 그 나폴레옹은 정말 그 근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불세출의 영웅인 것은 그 다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최고의 비난을 이렇게 보내는 역사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찬사와 비난이라는 그 극단적인 평가가 이제 있는 이제 나폴레옹이긴 하는데요. 그 웰링턴 그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꺾었던 웰링턴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최고의 전략가는 나폴레옹일 것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최고의 전략가는 나폴레옹일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폴레옹을 꺾긴 했지만은 최고의 전략가는 나폴레옹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원전 323년에 사망했던 마케도니아의 그 왕인 알렉산더 대왕도 유럽, 서아시아,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을 다 석권했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고자 했던 몽상가다. 나폴레옹은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년에 죽은 인물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뭐 1800년대에 살았으니까 결국 나폴레옹은 자신보다 한